네, 정말 진짜 많이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막연하게 걱정했던 말라리아에 대한 이 내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맞아요. 너무 재밌고 사실 그냥 막 재밌게 마냥 재밌게 들을 수 없는 강의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재밌긴 했어요. 자, 이번 2교시에는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성주 씨가 궁금한 내용으로 Q&A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우리 풍성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저는 아까 그 말라리아 얘기 들어서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좀비 목이라는 거를 들었어요. 그게 뭔지 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잘 안 죽는 목인가?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비목이라는 게 뭐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느낀 대로 그 뜻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목인데 잘 안 죽는다. 과거에 비해서 약을 뿌려도 잘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 질척거리면서 돌아다닌다. 이런 걸 이제 좀비목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약을 뿌리면 모기가 애시간하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쵸. 사람이 살충제를 뿌리는데. 근데 이제 곤충이라는 것은, 모기도 뭐 곤충의 일종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자손을 많이 낳는 그런 특성이 있죠. 네. 곤충 중에는 한 번 알을 낳으면, 알을 100개를 깐다, 1000개를 깐다, 이런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자손을 굉장히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쭉 있으면 형제 자매들이 다 조금씩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곤충이 자식을 1000명 낳았다, 1000마리 낳았다라고 하면 그 1000마리가 다들 성격도 조금씩 다르고 체질도 다 조금씩 다 다른 거겠죠, 그죠? 네. 조금씩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럼 그 1000마리가 있는데 그 1000마리에 약을 쳤어요. 999마리는 다 전멸했어. 근데 한 마리 애는 어떤 되게 특이한 특이 체질이 있어가지고 얘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애들 있죠. 돌연변이 이런 애들. 좀 그런 식으로. 면역력이 좋아.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걔가 살아남아가지고, 걔는 약 뿌려도 안 죽으니까 계속 살아남아서 돌아다니겠죠, 그죠? 네. 그러다가 얘가 다시 새끼를 까가지고, 1000마리 또 새끼를 치면, 이 자식들은 아무래도 부모를 더 많이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1000마리의 자식들은 그 약에 좀 저항성이 있는, 버틸 수 있는 애들 1000마리가 생길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약을 다시 쳤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좀 닮았으니까, 1000마리 중에 한 200마리가 살아남았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쵸. 맞아요. 그럼 그 200마리가 각각 1000마리씩 까겠죠, 이제. 오마이갓. 그럼 한 20만 마리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동물 중에서 그 약에 견딜 수 있는 애들로 전체적으로 다 대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약을 쳐도 왜 이게 죽지를 않지?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아마도 좀비 모기라는 거는 그런 식의 현상에 의해서 과거에는 좀 잘 듣던 약을 네. 질척거리면서 잘 견뎌내는 그런 모기들을 지칭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럼 또 점점 센 약을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 센 살충제도 우리 환경에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도 맞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제 살충제가 더 독한 걸 뿌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약을 뿌릴 때 확 화끈하게 뿌려가지고 0마리 남기게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깨끗하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한 번 칠 때 세게 쳐야 된다.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그죠? 근데 반면에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냐면, 그렇게 센 약을 그렇게 훅 치면, 예를 들어서 모기를 잡으려고 약을 훅 친다 쳤어요. 근데 모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미도 죽고 뭐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새들이라든가 이렇게 곤충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 애들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새들이 난 모기도 잡아먹고 매미도 잡아먹고 살았는데 오늘 이번 금년 따라 왜 이렇게 곤충이 아무것도 없지? 그럼 새들이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곤충을 잡아먹을 새들이 다 굶어 죽어서 없어. 그러면 곤충이 어디서 우연찮게 하나만 나타나더라도 이 나라는 새가 한 마리도 없네. 내 세상이네. 라고 하면서 곤충이 그전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만 걱정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변화라는 게 쉽게 하나만 없애면 이걸로 약간 간단하게 해결, 이런 게 잘 없어요. 되게 미묘하게 여기저기 영향력, 고리가 연결된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체수 감소에 따라서 이제 그 조류나 맹금류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는데, DD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위 개체로 갈수록 독성이 심해져가지고 이 맹금류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겼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모기만 박멸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이번에 보면 이제 모기의 서식지나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댕기열도 그렇고 지카 바이러스도 그렇고 계속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속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좀 시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무엇보다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가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좀 더뎌 왔는가. 그런 것도 작가님 개인의 의견도 좀 문제 궁금하더라고요. 어렵다. 이제 비교하기 나름인데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7, 8%, 8, 9% 이 정도 된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에너지가 100%가 있으면 원자력 발전, 뭐 화력 발전, 뭐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하는 게 한 90% 정도 되고 한 8%, 10%? 그 정도 사이가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직까지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주류다라는 느낌까지는 좀 안 들잖아요. 누가 태양광 산업이다, 풍력 사업이다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뭔가 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네. 뭔가 신선한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거기도 치킨 장사 또 하신다고요? 약간 이런 어감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직까지 신선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선진국하고의 격차는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서 금년 지나면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라는 걸 되게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랑하듯이 많이 이렇게 좀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벌어져 있느냐가 좀 보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심 접속한 3,000명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욕을 하실지가 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원인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욕 안 먹을 만한 원인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부익부 빈익빈처럼 어떤 게 좀 작용을 하냐면 재생에너지 강국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 더 잘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씨베미니 뭐니 해가지고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되게 뭉뚱그려서 되게 좀 없어 보이지만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물건을 만들 때 전기를 써가지고 기계를 돌려서 물건을 만드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로 물건을 생산을 하면 너 나빠. 잘못했어. 그러니까 벌금식으로 돈을 토해내고 가라. 재생에너지를 써가지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을 유럽에서 팔거나 이럴 때 너 이 혜택을 주겠다. 이익을 주겠다. 뭐 그런 식의 정책을 막 추진을 한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런 정책을 왜 추진하겠어요? 유럽 사람들 더 착해서 그래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의식이 더 발전하고 뭐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많이 써? 유럽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어놓을 때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유럽산 물건들이 혜택을 받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건들이 불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우대하는 정책을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밀고 나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생에너지를 우대하는 정책을 이런 유럽처럼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밀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국산 제품들이 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로 물건 만들었네? 너 세금 더 내라, 벌금 내라 이렇게 되고 유럽에서 수입해온 제품들은 이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이네. 혜택 줄게. 그럼 우리 다 수입품 쓰고 야 한국산 왜 써? 유럽산이 값도 더 싼데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한국 산업의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재생에너지 해야 될 미래 멀리 보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지? 우리는 시작할 때 좀 늦었기 때문에 계속 멈칫멈칫하게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저는 이런 산업적인 면, 경제적인 면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영리하게 개발을 해서 이게 밀고 나가는 그 길을 찾아야지 이게 진행도 순조롭게 잘 되지. 어떤 사람이 난 무조건 재생에너지 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또 세상에 말하면 또 누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너 누구 편이지 마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산업 문제, 경제 문제하고 요즘은 재생에너지 문제 같은 탄소 중립 문제가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다라는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면 저도 에너지원에 대해서 선악구도로 접근하는 건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를 또 부정하기에는 뭐 꿀벌이 멸종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러브버그가 익충이라고는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등장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또 겪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에서. 근데 이런 기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후변화의 회의론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구가 빙하기와 온난화를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일 뿐인데 자꾸 막 순식간에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처럼 이렇게 담론을 형성하고 이런 식의 흐름을
국제적인 흐름을 끌고 가는 게 맞느냐, 이게 피로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나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회의론도 결국에는 해소해야 할 지점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강관은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떤 타협 지점이랄까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또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회의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 회의론은 요즘 좀 인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네네. 기후변화 자체가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식의 회의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론도 꽤나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회의론은 이제 거의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기후변화의 일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요즘에는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촉발된 어떤 문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네. 지구의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요거는 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원인이 기후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하고 그거의 원인이 뭔가를 따지는 문제하고는 또 조금 다른 종류의 고민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 기후변화 문제 이런 거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열심히 조사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게 한 언제부터일까요? 몇 년 전부터 이거 기후변화 문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대충? 심각하게? 하여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한 50년 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19세기 말부터 이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진짜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뭐 스웨덴 아레니우스 뭐 이런 사람들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학설이 있는데 진짜 같은데 진짜 같은데 이거 사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점점 강화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IPCC 뭐 이런 데서 내놓는 국제기구에서 내놓는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점점 그 과학자들이 합의해서 내놓는 보고서의 어조가 강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원인일 것으로 뭐 충분히 뭐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과거의 어감이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하는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원인임이 확실시된다라는 쪽의 어감에 가깝게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사실은 뭐 이거는 100% 그렇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좀 과학의 태도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확실성이 있을 때는 이 정도는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과학적인 태도인데 지금은 그렇게 봤을 때 기후변화의 원인이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다라는 거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시국으로 접어든 지 이미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추가로 이거 다 끝나가는데 시간도 추가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얘기하면 또 욕먹지 않을까? 근데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믿을만 하냐, 어느 정도로 이거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990년대 교토 프로토콜 이런 거 나올 때부터 이미 전 세계가 합심해가지고 기후변화를 몰아내기 위해서 다들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지도 벌써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이나 경제가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하기 좀 이상한데 전 세계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많은 자동차 생산 회사가 어딥니까? 미국의 전기차 만드는 그 회사가 세상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큰 자동차 회사예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하고 시가총액 비교해보면 10배, 20배, 주식 좋을 때는 한 30배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 회사예요. 이 회사는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휘발유차, 경유차보다 전기차에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장사가 잘 되고 영업이 잘 되겠죠. 그죠? 그 회사의 주식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함부로 나서가지고 기후변화 다 사기래. 전기차 다 때려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세상으로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기는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요. 딴 나라도 다들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자동차 1위 아까 미국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계에서 전기차 2위인 회사 혹시 어딘지 아세요? 주식사 하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잘 몰라요. 네? 2위 중국의 비모사라는 회사가 세계 전기차 2위예요. 그래요?
3위 어딜까요? 세계 전기차 3위 어딜까요? 우리나라? 중국의 S모라는 회사가 전기차 3위예요. 또 중국. 중국 세계 전기차 한 10위까지 뽑아보면 중국 회사 뭐 몇 개 돼요. 아, 진짜요? 미국이 앞서서 치고 나가니까 우리도 저기 가가지고 좀 먹을까? 중국도 다 따라온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딴 거만 보면 무슨 뭐 미국의 대통령하고 뭐 중국의 주석하고 맨날 서로 갈등 빚는 것 같지만 전기차 사업 같은 이런 분야에서는 전기차 합시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띵하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상업적인 흐름으로 좀 형성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어떤 회의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속도 조절론 내지는 어떤 방향에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맞느냐. 태양광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뭐 또 다른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뭐 단열이 더 잘 되는 건물을 짓는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런 강론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한국 경제가, 한국 산업이 살아갈 길이 어디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생산적인 그런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드릴 게 정말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고 질문을 듣다 보니까 각자의 관점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를 저희가 한번 마련해봤어요. It's 조교 타임 마련해봤는데 다양한 관점, 상반되는 이야기도 저희 여의도 일타 강사에서는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진희 조교님부터. 네,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아리백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권 하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이 상당 부분 좀 퇴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좀 산업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부분에도 많은 부분이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보급과 지원에 있어서 작년 대비 4천억이 일단 삭감이 됐고요. 일단 퍼센티지로 따지면 80%가 벌써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세계적으로 신규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가 8,2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 투자가 몇 %일까요, 성주 씨? 네. 갑자기 당황했어. 너무 당황했네. 네. 그냥 몇 퍼센트, 뭐 10%, 20% 뭐 이런 걸로 따지면요. 80%입니다. 아, 진짜요? 80%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0.1%를 간신히 채우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0% 재생에너지로 가지 않게 되면은 나는 너희 기업과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해라고 이제 아리백 기업들이 점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정작 이 무역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아리백 기조에 따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기는 여러 기업들이 다 존재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35조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요. 그리고 2040년까지 수출액 예상 감소가 주력 산업들로 보게 되면은 현재 반도체가 31%, 자동차가 15%,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이 40%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산업과 연결되는 각 연계된 산업들에 대한 여러 감소되는 수치까지 따지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치에 피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조 원 달러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따지면요, 1조 원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경제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환경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옆에서 지금 뭔가 잔뜩 적고 계세요. 우리 김지원 국민 대변인. 네, 사실 말씀 주신 내용들이 지난 대선 때 또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1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록, 흑자 기록 세우고 있다라는 지점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태양광 발전 같은 것도 참 좋은 이상이에요. 근데 좋은 명분을 달성을 하려면 방식도 옳아야 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발생했던 비리 관련 금액이 약 1조 원이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술을 이제 습득해, 중국 기술을 사오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 그런 비리가 최근까지도 적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과정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전력 비중을 20%대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산업, 그러니까 원자력의 조화를 통해서 좀 더 효율성 있고 실효성 있는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지금 여당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전략망 확충이나 해상풍력 특별법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안도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민주당에서 함께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회의론도 좀 있는 게 중국처럼 대지가 정말 무한정 넓은 나라는 뭐 태양광 산업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실제로 산지가 많기도 하고 그런 태양광이나 풍력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 지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지금 타협을 해나가야 하는 지점들은 있다. 그리고 세계 1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을 되살리는 일도 결국에는 저는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향성이 있어서 옳은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아쉬운 것은 한진희 조교님처럼 이렇게 민주당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이 참 좋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뭐 햇빛 농사, 바람 농사 이런 말씀 하셨던 거는 참 우리나라 산업 현실을 모르신다라는 걸 좀 제가 느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환경 정책을 논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해외는 이렇게 한다, 북유럽은 이렇게 한다, 뭐 독일은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상황, 산업 상황, 그리고 또 자연 상황에 맞는 한국식 정책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리적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너지공단하고 한국기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술적 내용과 또는 이제 잠재적인 영향 평가들을 모두 돌려본 결과 그런 걸 뛰어넘어서 잠재력이 충분히 우리나라 이제 전력 소비량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2020년부터 보고서가 나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문제나 또는 여당의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원전에 대한 한계점도 분명하죠. 근데 이번 총선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싸다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재생에너지보다 이 원전에 대한 발전 단가가 4배가 비싸다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총선 과정에서 나온다라는 것, 그건 정말 한가로운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원전 산업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반도체를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 하듯이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살려야 하는 분야라는 생각은 하고요. 이번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런 보급 목표에 대해서는 좀 치중을 했었지만 지금은 장기적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야 할 단계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정책이 극단적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정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뭐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은 이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그 원전에 대한 그 기술 관련된 네. 지적재산권 문제가 남아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원전 수주를 했다라는 그 자찬을 하시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웨스팅하우스라고 하죠. 결국 이 원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이 법적 분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하실 예. 말씀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야 청년 조교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니까 예리한 시선까지 저희가 잘 경청할 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곽지식 작가님께서 정치권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네. 아까 쭉 말씀드렸었는데 네. 저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시대에는 네. 특히 우리 선진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좀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선진 선생님 지금 네. 공정 팔색조라고 적혀있는데 공정하게. 혹시 팔색조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팔색조? 팔색조요? 우리나라에 살까요? 팔색조 우리나라에 살까요? 팔색조 전문가가 있나요? 팔색조 우리나라에 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색조. 팔색조 우리나라에 살아요. 살아요? 팔색조 우리나라의 진짜요? 남도지방, 제주도,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데 팔색조 조금씩 삽니다. 오. 팔색조 철새거든요. 네. 더 더운 열대지방에 살다가 네. 여름철이 너무 더워지면 좀 시원한 데 찾아서 우리나라의 여름으로 오는 이런 새들입니다. 네. 팔색조 참새만 요만해요. 팔색조가 어디서부터 날아온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오려고 요조만한 새가 어디서? 매년 어디서부터 날아올까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요만한 새가 다 그 더운 날아옵니다. 나라에서 이제. 그래서 한참 날아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여름이 좀 지날 때쯤 돼 있어요. 이게 네네. 전통적으로 여름 다 지나가나 다시 이제 돌아가고 왔다 갔다. 그게 팔색조의 인생인 거죠. 그런 식의 삶을 사는 팔색조인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팔색조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검역도 안 하고 여권이나 비자도 없이 우리나라에 계속 오는데
그 나라에서 뭘 묻혀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모르죠. 그 나라에서 새롭게 네. 등장하는 무슨 세균, 무슨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어떻게 등장할지 어떻게 알죠? 그나마 과거에는 팔색조가 오던 대로 계속 왔는데 지금은 생태계의 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과거에는 안 날아오던 데 팔색조가 날아온다거나 날아오던 데 팔색조가 안 날아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팔색조 연구하는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뜻은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한가한 직업처럼 들립니까? 아 그래 저런 사람도 대한민국에 한 사람 정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옛다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 육성하는 그런 정도인데 기후변화 시대에 생태계 문제가 중요해지는 이런 사람은 네. 팔색조 전문가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중대한 감염병이 예방될 수 있는 생태계의 큰 균형의 문제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아주 기초적인 과학 문제가 사실은 우리 실생활과 멀지 않다라는 인식을 좀 여러 분야에서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기부터 해파리, 팔색조, 박쥐 전문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두 청년 조교님 어깨도 무거운데요. 네, 자 이렇게 새로 돌아온 떴다 여의도 일타 강사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관심을 맞아요. 가져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시즌2 더 막강한 이벤트를 준비했죠, 성주 씨? 그럼요. 아까 처음에는 조금 소개를 해드렸지만 실시간 댓글과 다시 보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 1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10,000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뿐만 아니라 다시 보기 영상에도 꼭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이 네. 아까 열심히 뭐 맞아요. 하시던데. 네. 떴다 여의도 1타 강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색하다. 너무 귀여워. 두 분이 따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더 네. 친해지시고요. 다음 그러네요. 주에는. 자, 함께해주신 곽재식 작가님 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고맙습니다 하고 아, 인사하고 너무 마칠까요? 좋아요. 너무 하나, 좋아요. 둘, 셋.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